고지혈증이랑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가요? 매우 많죠. 거의 특히나 폐경 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한 분들은 그냥 거의 대부분 고지혈증을 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분들도 꽤 흔하고요. 고지혈증도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는 건데 이걸 별개로 치료할 게 아니라 간장과 비장 기능이 저하를 동시에 치료하게 되면 이게 고지혈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같이 해소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의 원리가 같은 곳에 있다고 보고 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죠. 본인들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알고 오셨더라도 식단을 바꾸면서 더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안녕하세요. 이배만의원 허준영 원장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이거 아주 긴 댓글을 달아주셨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고지혈증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분 질문에 많은 것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53세 유방암 환자셨고 요오드를 꾸준히 섭취하셨고 갑상선 전문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했는데 세부 검사를 해보니까 요오드가 높고 TG 안티바디는 정상, 리버스 T3가 높은 걸 보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중에서도 이런 경우는 사실 자가 면역성 기전보다는 대사 이상성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수치로 봤을 때는 리버스 T3가 높은 걸 보면은 갑상선 호르몬에서 T4가 T3로 전환되는 효율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밑에 있는 증상들이랑 다 연결되는데 고지혈증의 주된 원인도 사실 장기로 꼽자면 간과 비장, 한의학적으로 표현하는 비장인데 어쨌든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간이라는 장기가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리버스 T3라는 것도 주로 T4에서 T3로 전환되는 핵심 장소가 거의 간이거든요. 그래서 리버스 T3가 높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간 기능의 저하, 그러니까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간에서의 호르몬 대사 기능의 저하를 기본적으로 끼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여지세요. 수치상으로는 정상이라고 하지만 이런 T3가 높고 리버스 T3가 좀 높고 나머지 수치들은 정상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대사 이상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물론 암 환자분이셨고 이전에 뭐 수치들 보니까 콜티솔도 떨어져 있고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고 아마 진단을 기능의학병원 가시면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 불편 증상들이 다 있고 내분내과에서 찍어도 이상은 없는데 빌리빈 수치도 정상이네요. 유방 쪽에서 갑상선 보통 같이 보시니까 가서 봤는데도 세부 검사를 해보니까 노랗다곤 하지만 베타카로틴이 좀 높네요. 아마 드시는 것들 중에 베타카로틴이 높은 것들을 드셨겠죠. 뭐 S타입 분들 중에서 오히려 당근이나 비트 같은 것들, 특히 당근 섭취가 많은 분들이 카로틴이 대사가 안 되면 혈액이 이렇게 높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걸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3년에 걸쳐 여러 병원 가봐도 이상은 없고 얼굴 노래지는 거의 원인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지방이 착색됐다 이렇게 말하기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콜레스테롤이 직접 착색됐다기보다는 콜레스테롤 산물이 담즙산이 잘 정체가 돼서 갑상선에서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면 보통 TSH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올라간 TSH가 간을 자극하는 영향을 좀 줘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대사 산물인 담즙산으로의 전환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전환이 잘 안 돼서 담즙산이 오히려 배출이 잘 안 되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로 인한 얼굴이 노래지는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병원에서는 쉽게 그냥 콜레스테롤 때문이라고 하시는 게 콜레스테롤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콜레스테롤의 대사 산물들이 처리가 안 돼서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주사도 보시면 PCSK9 주사라고 있는데 억제제겠죠.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갖고 계셔서 주사를 맞고 계시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정말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맞을지는 한번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유전적으로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갖고 있다는 게 진단 기준이 좀 애매한 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진했다면 반박의 여지가 없는데 요즘은 그렇게 유전자 검사까지 하기보다는 1차성 이유들 다 배제하고 2차성 이유들 다 배제하고 나서 남은 게 없으면 이렇게 진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일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 수치 흐름을 봤을 때는 간 기능 저하가 핵심으로 껴있는 고지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다 끼고 계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콜레스테롤은 LDL 주사를 맞아도 150이 최대 주사를 맞고 나서 오히려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죠. LDL만 아니라 HDL도 100까지 HDL이 100까지 올라가는 좀 위험한 상태가 맞거든요. 본인들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알고 오셨더라도 식단을 바꾸면서 더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꼭 주사를 맞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시기를 통해 관리해보고도 안 떨어지면 그때 맞을 수 있지 않으시니까 이거는
주사 없이 한번 조절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4세 LDL까지 봤는데 29로 정상, 그리고 아포비가 39로 정상보다 떨어졌으면 오히려 이런 분들은 사실 전형적인 고지혈증 위험도가 낮으니까요. 스몰덴스도 정상, 고지혈증 위험이라는 표현보단 동맥 경화 위험도가 낮아 보이시니까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 혈중이 높다고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실제 혈관 이상 없고 HDL 밸런스 괜찮고 중성지방이랑 밸런스 괜찮으시면 주사를 조절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NLR, LMR, PLR 수치는 좋지 않네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약간 자가면역성 반응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수치만 봤을 때는. 환자라 염증 우려가 있다. 호중구가 낮고 림프구가 높아져 있는 패턴이 면역계 교란의 이제 초기 신호인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림프구 우위 패턴, 보통은 면역계가 만성염증 상태에서 많이 나타내는 NLR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만성염증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분인 걸로 보여집니다. 자율신경실조증, 전 개인적으로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진단명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진단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율신경실조, 뭐 교감, 부교감이 떨어져 있다? 다 떨어져 있죠. 그걸 밸런스를 어떤 게 정답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진단명은 좀 애매하고요. 주사를 맞으면서 LDL은 내려갔지만 중성지방과 HDL은 더 올라가고 제 몸은 더 힘듭니다. 근육통과 프로게스테론 크롬까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고지혈증 간의 연관성을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 중에 고지혈증을 동반하는 비율이 매우 높죠. 근데 고지혈증부터 시작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도 많고요. 그만큼 두 개의 질환이 많이 연관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부터 고지혈증이 유발되는 그 기전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아셔야 되는 건 콜레스테롤은 기본적으로 나쁜 물질은 아닙니다. 호르몬을 만드는 중요 재료고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고 담즙산의 사실 중요 재료가 되거든요. 콜레스테롤의 대사산물을 담즙산이라는 형태로 간에서 담관을 통해서 장으로 배출을 하는데, 그게 이제 주로 지방을 소화하는 중요 재료가 되니까요. 문제는 이게 너무 많거나 한 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연결된 고지혈증을 이야기할 때 꼭 아셔야 되는 장기가 아까도 이야기한 간이거든요. 간이라는 장기는 우리 몸 안에 여러 우리가 대사의 공장이라고 하죠. 화학 공장이라고 하는 게, 간은 여러 대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대사하는 핵심 장기인 거죠. 또 콜레스테롤 대사를 좀 이해할 때, 체내에서 남은 콜레스테롤을 간이 부숴서 담즙산의 형태로 변화해서 다른 방식으로 쓰는데요. 이걸 하려면 체내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LDL 수용체라는 애들이 해요. 그래서 얘를 좀 쓰레기차라고 비유를 하는데, LDL 리셉터 수용체가 이 콜레스테롤과 LDL을 끌어당겨줘야 이걸 처리해서 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은 이 LDL 수용체가 많이 기능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콜레스테롤 대사 자체를 많이 떨어뜨리게 되는 게 기능 저하증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모든 대사의 핵심 조절 역할하는 컨트롤러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면 콜레스테롤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많이 생겨요. 근데 오늘은 콜레스테롤을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면, 콜레스테롤과 관련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기전을 세 가지로 좀 나눠보면, 첫 번째가 간의 쓰레기차 역할하는 LDL 수용체가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버리는, 잡아당기는 도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LDL이 혈중에 남아도는 현상들이 생기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콜레스테롤을 잡아당겼으면 잡아당긴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의 형태로 변화를 해서 이걸 이제 소장으로, 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중요한 효소가 시토크롬 P7A1이라고 하는 효소인데, 이 활동성이 실제로 떨어지는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중요 기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콜레스테롤을 빨아들이기도 힘들고 그걸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계속 남는 거죠. 세 번째로는 중성지방 분해하는 효소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저하돼서 LPL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을 분해하는 힘도 약해지면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이 쌓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중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다 오르고, 필요한 콜레스테롤 중에 이제 청소하는 콜레스테롤 HDL이라고 하는데 얘만 떨어지는 현상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이런 기전으로 인해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문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생겼으니까 흔히 먹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으면 해결될까 할 때, 사실 꽤 많은 부분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호르몬제 보충하면 TSH 수치가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던 분들이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수치가 낮아지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잡히는 편인데, 근데 문제는 많은 환자분들이 레보티록신 목용한 뒤에도 TSH 수치가 정상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인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LDL과 총콜레스테롤이 높이 유지되고 있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2019년에 발표된 연구인데, 평균적으로 정상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레보틱신 쓰고 TSH가 다 정상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3.31 정도,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이 9.6 정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콜레스테롤이 잘 안 잡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거죠. 문제가 왜 그러냐면 이 TSH라는 호르몬 자체의 문제 때문인데, 기능저하증 환자분들이 TSH가 기본적으로 높거든요. 약을 써서 T3, T4가 정상으로 돌아왔더라도 TSH가 정상 범위 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환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는 이 TSH라는 호르몬이 간세포를 직접 자극하는데요. TSH가 간에 작용하면 많이 만들어지는 단백질 중에 PCSK9이라는 단백질을 이게 만들어내요. 이 PCSK9이라는 게 뭐냐면 LDL 수용체라는 걸 제가 쓰레기차라고 비유했는데, 그 쓰레기차를 분해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TSH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몸이 호르몬이 모자라는 상태니까, 쉽게 말하면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콜레스테롤을 처리하지 말자, 몸이 이렇게 인식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LDL 리셉터를 얘가 부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LDL 수용체가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콜레스테롤 혈중이 또 남게 되면서 이로 인한 LDL의 상승이 고지혈증이 유발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갑상선 호르몬과는 무관하게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T3, T4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TSH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이로 인해서 고지혈증 대사, 그러니까 지질 대사가 꼬이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호르몬제는 어쨌든 T3, T4를 채워주는 약이다 보니까 호르몬 자체는 보충이 됐더라도 TSH가 반응하지 않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쓰레기차의 분해 과정이 계속해서 과도하게 올라가면서 지질 수치가 관리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 가면 보통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고지혈증은 고지혈증대로 관리해야 되고 갑상선 기능증은 기능 저하대로 관리해야 되니까 신지로이드도 드시고 스타틴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처방을 받으세요. 실제로 스타틴이 고지혈증의 가장 대표 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얘는 문제가, 콜레스테롤을 지금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된 고지혈증은 혈중에 콜레스테롤을 못 써서 남아서 생긴 문제인 거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 못하고, 처리한 걸 분해하는 게 안 돼서 남아 돌고 있는 건데, 그 과정을 도와주는 약이 아니라 혈액에서 콜레스테롤을 새로 만드는 과정, 신생 과정, 이게 간에서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차단하는 약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틴의 부작용 많이 알려진 핵문근 융해증부터 여러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건 좀 제외하고, 그러니까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거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부터 시작된 고지혈증은 간이라는 장기를 기준으로 보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쓰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콜레스테롤이 남고 있는 걸, 그걸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라 간을 오히려 더 방해해서 너네 그냥 더 새로도 만들지 마, 처리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냅두고 새로 만들지 마 하고 별개의 경로를 차단해버리는 약물이 스타틴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는 간은 계속 부담이 누적되겠죠. 처리도 못하고 있는데 새로 만들지 못하게 하면서 양쪽에서 막아버리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 관점이 사실 한의학적인 관점이랑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높은 현상을 한의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담탁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혈중에 뭔가 정체된 상태라는 의미거든요. 쉽게 말하면 몸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어떤 흐름이 막혀있는 어떤 노폐물이라는 거죠. 이게 생기는 원인을 이야기할 때 한의학적으로 간, 비, 아까 설명드린 두 가지 장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이제 간의 소설 기능의 손상, 한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몸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전신의 기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소설이라고 한의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기능이 떨어지면 기의 흐름이 막히다 보니까 혈액과 지질에 대해서도 정체된다고 보는 거죠. 굳이 현대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HPA-H축의 과활성화랑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간에서의 지질 합성 조절 실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장기가 비장인데요. 한의학적인 비장이라는 장기는 운하 기능을 주관해요. 비주 운하라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 흡수 후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걸 이제 운하라고 하는데, 이것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게 두 번째 원인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비주운하 기능, 비의 운하 기능이 떨어지면 이로 인해서 수습이 정체되고, 이게 오래되면서 담탁이라는 게 굳어지면서 결국 콜레스테롤이 남아도는 현상들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간과 비장의 기능,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으로 분류하는 기준 중에 하나랑 똑같이 겹치는 건데요. 한의학적인 진단명으로는 간비불화, 간비양허, 간장, 비장 두 가지 장기의 기능이 함께 무너진 상태라는 의미로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전 영상에서 제가 소요사안이라는 제가 많이 쓰는 처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소요사안이라는 약물이 간비불화를 치료하는 대표 처방약인데요. 고지혈증이라는 병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병이 서로 영향을 주고, 근데 그 원인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의학적인 진단명에서는 간비불화라는 진단명 안에 고지혈증도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는 건데, 이걸 별개로 치료할 게 아니라 간장과 비장 기능의 저하를 동시에 치료하게 되면
이게 고지혈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같이 해소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약 별도 한약, 고지혈증 약을 치료하는 병 별도 한약 이런 식으로 처방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원리가 같은 곳에 있다고 보고 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소요사는 모든 고지혈증을 치료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비불화라는 한의학적인 진단명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고지혈증을 동반하고 있는 분들께는 실제로 효과가 매우 뛰어난 편의 약이거든요. 실제 연구들도 많이 있어요. 2025년에 발표된 연구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모델에서 소요산 투여해봤더니 혈중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LDL이 다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이 기전을 자세히 보면 지방을 태우고 합성을 줄이고 염증을 낮추는 과정을 통해서인데 세부적인 내용들보다는 몇 가지 논문들만 소개시켜드리면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연구인데 기능저하증과 고지혈증이 동반된 분들은 대부분 완경 후, 폐경 후 여성인 경우들이 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연구를 좀 살펴보면 폐경 후 여성에 관한 연구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실제로 폐경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서요. 폐경 후 여성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면 대부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고지혈증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모델군에서 소요사는 실제로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해서 이 경로를 조절하는 효과가 확인된 연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과 폐경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의 지질 문제에 소요사는 별개가 아니라 두 경로를 동시에 작동하는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죠. 고지혈증에 대한 이야기랑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전 소요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거랑 동일한 방식인데 저희가 치료하는 방식이라는 게 어떤 진단명,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대의학적으로 표현한 용어들을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고 고지혈증을 치료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 두 개를 별개로 보지 않는다는 거고요. 한의학적인 변증이 더 우월하다 이런 설명이 아니라 보는 방식의 차이가 저희는 어떤 장부 기능의 부조화, 이로 인한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고 봤을 때 장부 기능의 부조화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한약이 도움을 주는 거고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약이 도움을 주는 거는 이미 문제가 생긴 중간 단계를 해결하는 거지 그 부분의 또 원인은 결국 내 하루하루의 식사 생활에 있다고 봐서 더 기저에 있는 원인을 바꾸는 동시에 중간 단계 문제를 한약이 도움을 주는 거니까 치료 효과도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저희 치료의 특별한 장점이라는 장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린 것도 저희가 이 자가면역성 질환뿐만 아니라 대사질환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본다에 대한 큰 틀을 이야기하기에 사실 좋은 주제라서 좀 시간을 내서 이번에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그 댓글 달아주신 분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치료를 별개로 하실 게 아니라 같이 하셔야 된다. PCSK9 억제 주사 나쁘다가 아니고요. 그 주사 따로 호르몬제 따로 해서 지금 몸이 더 꼬이고 있는 이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별개의 치료가 아니라 같은 원인을 찾아서 같은 부분을 해결하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풀릴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이야기에 이 영상이 좀 실마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지혈증이랑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가요? 매우 많죠. 거의 특히나 폐경 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한 분들은 그냥 거의 대부분 고지혈증을 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분들도 꽤 흔하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고지혈증이 있어서 호르몬제 스타틴 복용하시는 계시는 분들을 보면 수치는 정상인데 사실 우리가 고지혈증을 걱정하는 이유가 그 자체가 아니라 혈관경화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미 혈관경화는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수치를 잡냐의 목적이 해소가 안 된 분들이 매우 많아요. 저희 검사상을 보면 혈관 탄성도 검사 같은 걸 해보면 매우 떨어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능 저하증과 고지혈증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경우들이 매우 흔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